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제 저희 영양소를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총 6대 영양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탄수화물로 분류를 해서 다루고 있고요. 근데 영양소는 크게 하는 일이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반응, 우리 전기적인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량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이제 비타민은 이제 우리 몸의 조절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물기질, 이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제 치아 있는 뼈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나트륨이나 칼슘처럼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니 이 영양소 말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코엔자임 큐텐,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되게 식약처에 가면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법전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코엔자임 큐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식품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공진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가면 이제 분류 항목에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개별 식물 추출물 형태로 이렇게 막 흩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듣잖아요. 단체지방산은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섭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나는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그 식약처 영양 기준 표에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잠깐 죄송합니다. 이 식약처 잠시 들어가 보시면 음, 이 식품의약안전처에 보면 식품 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보시면 영양 성분과 기능성 원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기능성 원료를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가 하는 비타민 A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필수 지방산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A만 먼저 보시면 음, 비타민 A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 안 보인다고 아예. 어. 제가 식약처에 들어가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타나서 뒤쪽에 잠깐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시면 식물 영양소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녹차 추출물, 밀크시슬 추출물, 여기 추출물 이렇게 형태로 관리되어 있고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물 영양소 자체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저희가 알고 있기로 건강식품, 건강보증식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실제 효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건강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건강이 좋다고 인식되는 식품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섭취할 때는 이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원료를 보시면 기능성 원료와 개별 인정 원료로 나뉘어집니다. 기능성 원료는 이제 오랜 기간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되어서 이제 식약처가 아예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했던 거 공진에다 이름을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규격만 맞추면 어떤 제조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는 뭐 우리 회사
그러니까 아미만 이 기능을 쓰게 해달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식약처 개별 인증 목록에 따로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식품안전의약처에 들어가셔서 건강기능식품 공전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들어가셔서 개별 기준 및 개별 기준 및 규격에 가서 영양 성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비타민 A부터 저기 쭉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기능성 원료를 누르면 이제 보시면 여기 보여드리는데 뭐 코피10부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각종 식물 추출물 이렇게 다 어, 나눠져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3대 영양소 말씀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일단 소화를 하잖아요. 소화를 하는 단계를 우리는 잘게 쪼개고 흡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장에서 소장에서 그래서 이 점막을 통과시켜서 혈액으로 끌고 오는 게 우리는 흡수라 그러고 그 대사 과정은 이 흡수한 거를 세포에 보내서 잘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이걸 저장하는 것까지를 저는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알면 왜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 저희가 어, 영, 뉴트라이드를 공부할 때 어떤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먹어야겠다. 이 단계에서는 이게 생기니까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이걸 잘 되게 하려면 뭐를 먹어야겠고 이거는 나쁜 거니까 흡수가 안 되게 하려면 이걸 먹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건 소화 과정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빵을 먹는데 빵을 먹으면 입에서 이제 잘게 쪼개고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게 쭉 내려와서 위에 가서 또다시 작용을 일으키고 여기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화 소장으로 가잖아요. 이제 소장으로 갈 때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나오고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장에서도 소장 효소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대장을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찌꺼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오른쪽은 흡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 소장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못의 혈관을 타고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이제 혈류를 통해서 쫙 뿌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세포들이 그 이제 필요한 세포들을 가져가는 거고 지용성 영양소, 아까 말했던 지방, 혹은 비타민 A, 비타민 E 이런 것들은 간을 통해서 가지 않고 림프간이란 것, 암축간, 림프간을 통해서 심장 근처 정맥으로 와서 다 퍼져나가거든요. 이 차이는 이 지방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및 대사 과정. 우리 탄수화물 보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뉘잖아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입에서 씹어서 이제 일단 그죠. 입에서 한번 씹어서 한번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다당류가 쪽에서 이제 이당류로 분류되고 이게 다시 식이양을 통해서 소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단당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소장 융틀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이동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걸 흡수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간에서 모든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혈당이 있잖아요. 이제 혈당으로 이제 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혈류를 타고 쭉 돌아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면 세포가 그걸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남는 거는 처음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크기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친구 크기가 작은 거죠. 계속 담아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글리코겐은 우리가 자거나 혹은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 있잖아요. 이때 이게 다시 이제 혈류를 통해서 나와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우리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글리코겐이 남는다. 이거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이제 지방 조직, 우리 뱃살 같은 게 이제 지방 세포에 이제 계속 담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어떻게 대사되는지 보겠습니다.
지방은 먹고, 십이지장에서 유해는 큰 기름 덩어리거든요. 이걸 계속 이제 잘게 부수는 작용을 하고, 이제 기름이니까 물에 섞이는 작용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최종 소장에서 지방산과 우리 갑자기 어려운 모노글리세리드로 이제 최종 분해돼가지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흡수가 돼서 이것도 이제 계속 돌다가 쓰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중성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데 우리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한 정립이 된다고 합니다.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에 단백질 소화 및 대사 과정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이게 특성이 어, 이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거래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위에서 소장해서 계속 하는 게 이게 쭉 펴서 이거 잘게 자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소장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고 이거를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이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각 기관들이 이제 온몸 세포로 보내지잖아요. 이제 우리 심장에서 이렇게 혈류를 통해서 보내주니까 그 흡수된 아미노산을 각 기관이 맞게 조립을 하고 쓰는 거죠. 우리 알죠? 근육, 피부, 뭐 머리카락, 효소 이런 거 다 만들고 남는 거는 단백질은 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미노산을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분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쓰고 이제 그래도 남으면 얘도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소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요소가 생기는 것들이 암모니아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요 남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스파 100이라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찌꺼기가 나지 않고 그걸 다 태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중성지방을 저장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섭취한 3대 영양소는 쓰고 남은 잉여 에너지는 출처가 뭐든지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체지방 형태로 변환해서 지방 처리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진화가 된 거래요. 왜냐하면 가뭄이나 기아 상태, 비상 상태에 이제 남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지방 형태가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얘를 왜 중성지방이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이게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영어는 트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중성은 이제 트라이글리세이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방산이 세 개가 글리세롤에 합쳐졌다. 이게 합쳐놔야 이제 압축을 해서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글 이름은 얘를 이제 모양이 아니고 정기적인 신호로 봤대요. 이 지방산은 말 그대로 산성이에요. 근데 이게 글리세롤과 합쳐지면 정기적으로 완벽한 중성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도 녹지 않고 전기도 통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덩어리가 돼서 중성지방이 돼서 이제 우리 몸속에 쌓이는 거죠. 근데 피 검사하잖아요. 피 검사하면 뭐 고지혈증이 있다. 아니면 이상치질 혈증이 있다. 이럴 때 요 총 네 가지 항목인데 크게는 보면 이제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더하기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합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고밀도 콜레스테롤 75고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75잖아요. 이 두 개 더하면 150이죠. 그러면 20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중성지방을 5로 나누면 한 20 정도 되잖아요. 21 정도 되겠네요. 21.5. 그러니까 요거 고밀도 콜레스테롤 더하기 저밀도 콜레스테롤 더하기 중성지방 나누기 5 하면 171.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그런데 혈중 지방 수치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수치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혈지혈증이 있다는 거는
혈중에 지방이 높다는 거고요. 아주 말씀드린 중성지방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지방 덩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음, 네. HDL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혈관으로 세포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콜레스테롤 역수송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분리하는 이름도 다르고요. 다시 볼게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이 역할이 크게 보면 하나는 배달 역할,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가져가는 거고, 하나는 몸에 있는 걸 수거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역할은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에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은 세포가 썩어 남아 이제 혈관에 버려진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주워오는 거죠. 주워온다. 예, 이 역수송. 그래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세포에게 내용물을 빨리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포장을 한대요. 그래서 껍질이 얇고 안에 이제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부드러운 물풍선 구조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가 이제 원래 빈 건데 빈 껍데기로 돌아다니다가 이걸 쏙 빨아들여 가지고 간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껍고 단단한 구조를 만든대.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HDL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얘들이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나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콜레스테롤 담아 다니는 건데. 근데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많이 먹고 그로 인한 세포가 파열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야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은 이걸 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수많은 LDL에 실어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혈액으로 바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LDL이라는 이게 지단백, 그러니까 단백질로 싸가지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택배차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LDL이라는 지단백에 싸가지고 택배차로 실어 보내면 이제 이미 세포들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체를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들이 혈액을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도 힘을 잃고 혈관벽에 부딪혀서 깨지고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맞고 되면 이렇게 이제 부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피검사를 했을 때 많으면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중성지방은 뭐, 체지방은 뭐고 피하지방은 뭐고 내장지방은 뭐냐 보시면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 몸이 쏘고 남은 에너지를 뭉쳐서 아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 마지막에 남으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성분, 기본 지방 성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거나 뱃속에 채워져 있는 물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체지방은 이 중성지방이 너무 곳곳에 이제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체지방이라고 그럴 때는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은 제어를 시킵니다. 이건 다시잖아요.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축적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음, 우리가 괜찮죠. 체온도 유지시키고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내장 지방에 있는 내장 지방인 거죠. 이게 위험한 이유는 그냥 축적돼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혈관으로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계속 내보낸대요. 그리고 중성 지방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또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중성지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이제 병들을 우리 대사증후군이라 하잖아요. 이제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5가지 위험 인자, 고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그 다음에 낮은 HDL.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2배 이상이 높아지고 당뇨병 발병률은 5배 이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즘에 허리둘레, 복부 비만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공복혈당, 그다음에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그래서 아니 허리둘레 하면 어차피 이것도 지방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밑에 중성지방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분리를 할까? 고- 이제 궁금증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고중성지방은 지금 혈관 자체를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얘는 혈관 자체를 떠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되게 좁게 만듭니다. 이 물리적인 테리오범이라 부를 수 있고 복부 비만, 이제 허리둘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장 지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장기처럼 계속 염증 물질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얘는 화학적인 반응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근데 이 5가지는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세트로 다닙니다. 그 이제 하나의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 고혈압, 뭐 뇌졸중, 이성지혈증, 심혈관 질환, 비만 모든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탄수화물 이제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겠죠. 급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되고 인슐린 계속 과다 분비가 되다 보니까 세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 수도당이 이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높은 혈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은 혈당이 남은 이제 포도당이 쓰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간에 가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지방이 이제 폐에 가서 쌓여서 복부 비만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복부 비만에 쌓이는 지방이 이제 계속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혈관을 좁게 만듦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병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영양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사 과정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잉여 에너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 단락에서는 비타민, 식물 영양소 중에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료인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이 웰리스 랩에서 이 만성질환의 공통 기전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3가지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이고,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대사 이상. 요건데, 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결국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하면 우리가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활성산소는 나오는데 요즘은 뭐 알코올이라든지 잘못된 식이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냥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활성산소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치 이하일 때는 건강에 좋은데 꼭 건강에 필요한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과다가 되면 세포도 손상되고 노화도 가속되고 그런 이제 각종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는 정상 사람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신호를 전달하고 세포 면역력에 꼭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많은 요인들 때문에 이게 이제 높은 수준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잠깐 하나하는 반응을 이야기하면 활성산소라는 거는 자기가 전자를 하나 잃고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산화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해산소도 자기가 환원되려고 딴데 가서 전자를 하나 뺏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우리 세포 모양인데 우리 세포막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막을 공격해서 어, 전자를 하나 뺏으려고. 그러면 우리 세포막은 산화되고
더 이제 세포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또 손상시키면 우리 미토콘드리아도 상하되고 손상되는 거. 더 나아가서는 DNA가 손상되면서 우리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의 역할이 요 가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활성산소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정상적인 세포, 이 왼쪽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자를 하나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는 반응시켜주고 본인은 산화되는 거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건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요 밑부분은 이제 저희 비타민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아래쪽은 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산화하기 아까 뭐죠? 항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걸 가- 계속 작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이걸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이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걸 먹어주고 어, 계속 좋은 걸 계속적으로 먹어주고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항산화 네트워크는 이런 겁니다. 이 영양소가 따로따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연쇄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공격하는 활성화산소를 제거하면 황산화 물질이 그 물질은 다시 이제 독성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 그 변한 독성 물질로 변한 그 원래는 항산화 영양소를 그 옆에 있는 영양소가 다가와 가지고 다시 항산화로 만들어줘요. 항산화제로. 그래서 이걸 재생시킨다는 이런 이제 유기적인 살살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제 오른쪽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DNA 데미지 있잖아요. 자, 일사방어. 세포막에서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막아내면 그러니까 비타민 E 이제 공격을 하니까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막아내겠죠. 자기 전자를 떼주고 활성산소는 반응을 시키고 본인은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독성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도 이제 나쁜 애가 된 거죠. 그럼 이 애가를 비타민 C, 비타민 C와 코엔자임 큐틴이 선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주고 비타민 C는 산화가 돼요. 그러면 산화된 이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이 이를 환원시켜주고 그러면 산화된 글루타치온과 코엔자임 큐텐은 누가 또 환원시켜주냐? 우리 몸속에 비타민 B군이 원료로 만드는 이 효소 NADPH 이것에 의해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영양소는 이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하는 윤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음, 항산화 영양분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글루타치온 또는 예, 환장 큐텐 그 다음엔 우리 몸에서 또 만드는 효소가 이런 것들 계속 수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아까 요 아래쪽에 본 요 효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항산화 영양소인데 항산화 효소계도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SOD, GPX, CET 이렇게 부르는데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요 네모가 세포예요. 이 세포 안에 핵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처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독성이 덜한 활성산소를 바꾸는 최초의 물질이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이드 파제라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한번 바꾸고 나서 요 애를 독성이 조금 덜한 애를 완전히 무해한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애가 CAT, GPX거든요. 근데 이 애들은 효소잖아요. 근데 항상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효소,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그 SOD 같은 경우에는 불이, 아연, 망간이 필요한 거고, GPX는 셀레늄, 그다음에 CAT는 철이 필요한 거죠. 음, 음. 효소 자기 혼자 작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질을 꼭 먹어 미네랄을 꼭 먹어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 들어가야 우리
그 세포 안에서 예, 항산화의 효소계가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에 글루타치온은 예,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아미노산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개별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E는 주로 이제 세포막을 항산화시키고 지용성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이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항산화시키고 그다음에 혈관 내 지방 산화시키고 지용성 영양소를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혈관, 신경, 뇌, 근육, 면역 모든 세포에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네, 앞서 보신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왼쪽에서부터 해볼게요. 이 애가 왼쪽에 보이는 이 애가 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에 지금 이제 요 외에도 유해색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애들을 생산화시켜야 이 세포막을 공격을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때 이 비타민 E가 얘들을 산화시키고 본인은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산화시켜주는 애가 비타민 C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공부할 때 비타민 C의 또 특징이 보면 라디칼, 그러니까 유해산소 독성에 가장 약하고 잘 배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와. 예, 이것도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주피텐 이걸 또다시 재생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남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독성이 약하고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이제 동맥 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들이 LDL이에요. 그다음 밑에 까만색들이 산화된 LDL이고 그래서 오른쪽 가면 술이 쌓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동맥 경화의 근본 원인은 산화된 LDL입니다. 근데 산화된 LDL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첫 번째 막아주는 게 비타민 E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는 LDL 산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 작용을 한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 세포막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혈관 내에서 LDL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우리 제품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제품이 파셀레늄 E 그리고 가리 비타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이 비타민 C의 주요 역할은 비타민 E 세포막을 환원시키면서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예, 근데 좀 궁금하지 않죠? 그러면 비타민 C가 먼저 산화되면 비타민 E가 주나? 이런 고민에 이런 생각, 그런 궁금증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애들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대요. 그래서 힘이 제일 없는 애가 비타민 C래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비타민 E한테 주는 거고, 예. 그래서 세포가 아니 항산화제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그 세포를 가지는 힘 때문에 이런 기전이 생기는 거죠. 비타민 E가 먼저 잃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환원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의 역할은 이런 비타민 E를 당연히 비타민 C 스스로도 항산화 작용을 하죠. 이 작용도 하고 그다음 비타민의 항산화 작용도 도와주고 그다음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요합니다. 콜라겐 합성,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 우리 피부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런 위해서 우리 화이팅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식물성 식품의 비엠철이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Fe3가 요거거든요. 요게 식물성 철분, BM철이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이 BM철을 환원시켜서 소장에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비타민 C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타민 C가 하는 게 오른쪽에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데잖아요. 모든 이제 영양소가 들어가 가지고 발전시켜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 분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L-카르니틴인데 비타민 C가 L-카르니틴의 합성을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시에는 비타민 C를 꼭 섭취를 해줘야죠. 그래야 피 속에 있는 이 지방들이 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서 분해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비타민 C의 또 다른 역할은 이제 우리가 화는 비타민 C는 뭘 한다? 예,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는 그 셀레늄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산화된 비타민 C를 고용량을 그러니까 많은 양을 병든 세포에 주입을 하면 병든 세포에 주입을 하면 이 산화된 비타민 C가 암세포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려 가지고 암세포를 슬멸시키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C는 스트레스를 많이 낮춰줘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쪽그림의 요 뇌에서 아래쪽 부신이 이제 신장 위에 있는 요 삼각형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다가 생존 호르몬인 코티솔을 계속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부신이 계속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면역 저하가 생기고 각종 스트레스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가면 계속 돌던 이제 부신이 좀 쉬니까 부신이 건강히 회복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피로도 회복되고. 그럼 코티솔이 계속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그게 혈중에 있는 코티졸 이걸 이제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아, 많은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애들, 질병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요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나왔죠. 비타민 C가 이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하더라.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 때 비타민 C 고농도요법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항당뇨, 항고혈증, 폐보호, 항미생물, 면역 조절 이런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제품에는 이제 아세로라 C가 있고, 이건 이제 속방정이고, 새로 나온 그 서방정도 있잖아요. 올데이 비타민. 이런 것까지 같이 섭취를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A 해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상피 조직에서 이제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상피 조직이라면 우리 피부 점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올 때 제일 1차적으로 면역 작용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비타민 A는 눈 건강, 눈도 점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피부 건강,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점막 면역까지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막에서 작용을 하니까 점액 분비 저하로 상피세포, 폐, 피부, 장점막 등이 각질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고 끈적끈적해야 될 것들이 이제 각질화가 되니까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 면역력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이제 전구체인 비타민 A 전구체인 카로틴이 들어있는 카로틴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밑에 그림 보시면 요 큰 파란 박스가 세포고 그 안에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그 대사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포도당이 되잖아요. 이제 포도당이 혈액을 돌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 내로 들어오는 거죠. 이 세포 내로 들어올 때도 인슐린도 필요하지만 비타민 B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포 내로 들어온 게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도 비타민 B가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다시 타서 여기 들어가서 잘 타고 여기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 각각의 과정에도 비타민 B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지 않으면 포도당 공급이 아무리 강해도 이게 안 돌아가죠. 누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포도당은 계속 이제 지방으로 쌓일 거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비타민 B5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보자면 이제 비타민 B5는 우리 몸에 효소가 있잖아요. 이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실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살 수가 없죠. 이 모든 것들에 이제 기본이 뭔가를 분해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효소는 전효소와 보조인자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보조인자가 없으면 효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조인자 중에 조효소와 금속 이온이 있는데 금속 이온은 이제 미네랄이죠. 근데 이 금속 미네랄보다는 비타민 B 유도체, 비타민 B군이 조효소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까지 보시면 이렇게 불활성 효소가 비타민 B군을 만나면 활성 효소가 돼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몸의 수많은 효소를 작동시켜서 작동시키는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먹은 음식들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비타민 B군은 꼭 필요하다. 그 비타민 B군이 그 에너지 대사 말고 이제 요 부분은 해독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중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아미노 대사 과정에서 체내에 만들어지는 호모시스테인이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발생하는데 이게 축적이 되면 혈관이 노화되고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심혈관계 내질환, 뇌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나중에 가면 치매 요인이 되는 거죠. 이 호모시스테인을 독성이 없는 시스테인으로 바꾸거나 다시 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메티오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이제 그것도 비타민 B군의 역할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해독작용을 보여주는데 이 가운데가 간이거든요. 너무 복잡하지만 크게 보시면 이 가운데가 간이고 왼쪽에 보시면 독성물질이죠. 이 독성물질이 대부분 지용성인데 이게 간으로 들어가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수용성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시트크롬 P450이라는 이 효소가 작용을 해야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이 효소를 작용시키는 게 뭐냐? 왼쪽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다 비타민 B군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이제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꾸고 간에서 이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 공장이 아무리 크고 간 자체가 튼튼하더라도 내 몸에 B군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이 해독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몸에 고스란히 쌓이는 거고 그 간의 해독작용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B군은 꼭 필요합니다. 이 엽산인데요. 엽산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세포 분열과 성장 과정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임기 여성이거나 임신부일 때 엽산은 꼭 부족하지 않게끔 먹어줘야 된다.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비타민 B군은 비타민 플러스 이스트 B 이렇게 아연 폴릭 플러스까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코피10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병이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게 저하가 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림을 다시 설명하려고. 왼쪽은 얘는 튼튼하고 젊은 정상적인 노래예요. 오른쪽에 에이징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 해볼게요. 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이 유해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유해산소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이 항산화제나 스스로 이 유해산소를 막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만들어지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RS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활성산소가 밖으로 나가서 주변 세포도 그럴까.
주변 세포를 공격하니까 결국적에는 몸 세포 기능 전체가 저하되겠죠. 그러면서 만성 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렇게 에너지를 포도당이 들어서 마지막에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산소를 막아주고 여기 이제 전자 전달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자 전달계 안에 보면 이게 빨간 동그라미 있죠. 그 안에 코큐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큐텐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전자전달계가 쌩쌩하게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내게 만들고 그게 좀 이제 남으면 이게 안에는 코큐텐이 정상으로 잘 돌아가면 그 애가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유해산소까지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코큐텐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항산화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다. 코큐텐. 예, 그리고요. 예, 제품에는 코큐텐 요 있습니다. 자, 식물 영양소입니다. 식물 영양소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 건강, 건강과 영양에 유익한 물질을 말합니다. 식물 영양소는 요렇게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분자 구조가 비슷하거나 특정한 원소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원소가 갖고 있거나 혹은 분자 구조가 다르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토마토가 붉은색을 띨지 뭐 마늘이 흰색을 띠고 매운맛을 낼지 이제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식물 영양소의 주 역할은 항산화와 항염증입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NRF2는 활성화시키고 NF-가바비는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여서 세포의 항산화와 항염증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식물 영양소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산화는 NRF2, 요 전사인자는 모든 곳에 다 작용을 합니다. 심혈관계, 호흡기, 소화기, 뭐 에너지 대사 이런 데 다 작용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뭐 루테인, 은행잎 추출, MSM 이런 것들이 눈이고 관절과 두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NF-가바비가 항산을 해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MS 이런 역할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항염증 말고도 뭐 면역 기능도 관련이 있고 비만,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뼈 건강, 그다음에 두뇌, 갱년기, 그다음 조골세포 분화 이런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어, 모델 수가 적어서 이제 동물에 관련된 모델 연구가 다수여서 아직 임상 규모가 작아서 계속 요거는 이제 이전에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식물 영양소도 엄청난 많은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 식물 영양소에 우리 딱 생각나는 게 더블엑스잖아요. 이 더블엑스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다음에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근거 중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제일 아래 단계에서부터 윗 단계로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실험은 인체 연구 실험이거든요. 잠깐 보시면 메타 분석은 임상 연구부터 해볼게요. 임상 연구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투여하여 효과를 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적용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메타 분석은 임상 연구를 통한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수치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뢰도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 분석에는 임상 연구를 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은 먹어주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훨씬 된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WX가 요 WX 이제 연구 실험에 WX 관련된 논문인데 우리 WX가 대단한 게 완제품 인체 시험인 거거든요. 그 WX 완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완제품 인체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원료로 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데 원료는 그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능을 낼 수 있지만 이게 합쳐졌을 때 실제적으로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그 기능을 다 하느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완제품을 했을 때도 이미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 실험을 했을 때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시면 이 대조군에 비해서 활성산소가 떨어지는 것들이 예, 이거는 연구이고 그 다음에 DNA도 이렇게 임신분의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DNA도 이제 DNA 손상이 감소된 것들을 유기적으로 보존해 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막 픽을 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껏 우리 인체가 먹은 영양소를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요즘 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도 있지만 인간이 분해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더 많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와 함께 요즘은 단백질산이 음,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유익균이 그 프리바이오틱스, 그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산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먹지는 못하는 거고 그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대사산물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 지방산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인데 뷰티리산이 핵심이죠. 왜냐면 어, 장벽 건강과 장벽 건강에 바로 이기 때문인 거죠. 장벽이 건강해지면 우리 지금 장누수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장벽이 건강해질 수, 장벽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뷰티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뷰티산이 이제 비긴이라는 제품과 뷰트리산이 잘 만들어지게 뷰트리산이 잘 생성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건강 정보를 주신 손창수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